시즌 1 때 예언을 하셔가지고 AI가 노벨상 탈 거라고. 노벨상 위원회가 사람한테 준다는 AI가 또 받을까요? 시즌 1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찍었는데 오늘은 저기 보세요, 전망. 저 여의도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승진했죠. 지하에서 6층으로 올라왔는데. 지하 1층에서 6층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즌 1 때 뭘 잘했으니까 승진시켜줬나 보다. 근데 제 생각에 1등 공신이 우리 이 교수님이에요. 그때 시즌 1 때 예언을 하셔가지고 그 예언이 들어맞았어. 조짜리 까셔야 돼요. AI가 노벨상 탈 거라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알파폴드 얘기하시면서 이 알파폴드가 너무너무 많은 이 업적을 내는데 그러면은 이 알파폴드한테 줘야 돼? 아니면 알파폴드를 만든 사람한테 줘야 돼? 그랬는데 만든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노벨상 위원회가 사람한테 준다는 게 뭐가 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바이오에 이제 AI를 적용하려고 해가지고 시작된 건 되게 오래됐잖아요. 제 기억에 90년대 말 이런 때 제가 박사하고 있을 때 그 컴퓨터 학과에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제 AI 만들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럴 때 그 문해력이라고 하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가 너무 바이오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저게 언제 되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공대스러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역사가 오래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 퀀텀 점프를 한 거야. 바이오 연구 현장에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싶은 게 그 20년이었는데 이 3년 만에 연구 현장의 분위기를 되게 많이 바꿨잖아요. 그럼 그 정도 임팩트면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세 명이 가장 최대 공헌자인 거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애매한데. 나도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보통 다 싸우는데 저는 시즌 1 때 얘기했던 대로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를 줘야 돼? 아니면 사람을 줘야 돼?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AI한테 근데 사실은 노벨 생리학상이 아니고 화학상을 받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화학상이냐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사실 물리학상도 마찬가지고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노벨 물리학상 저희 물리학자들이 워낙 좀 에고가 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AI가 받았을 때 정말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물리학자가 가오가 있지 무슨 컴퓨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준다고 우리가 그래도 과학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화학이 또 그 AI가 받으면서 이게 뭐지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학문에 그 경계가 흐트러진 것도 하나 딱 이유고요. 왜냐하면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이렇게 뭐 나누기가 되게 힘들어. 특히 세계에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걸 전적으로 보여준 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주는데 그 세 명 다 화학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분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학자들은 아마도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의 모 대학에 있는 교수님은 노벨 화학상이 제일 이상하다고. 화학상이 화학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84% 지금까지 가 오히려 바이오에 생물이 너무 대해서 많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 바이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화학상을 바이오한테 많이 준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은 게 그게 한 1960년대 초반부터 지금 화학상이 보면은 바이오에 되게 많이 주는데 저는 오히려 바이오가 변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던 생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이제 분자생물학 등장하면서부터니까 사실 화학자들이 되게 많이 하고 물리학자들이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이 그냥 생명인 거야. 그래서 사실 화학의 세상은 넓어진 거고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오하고 다 섞여 있는 데가 더 많고 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생명공학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저게 화학이지 생물학이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저거 다 생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경계가 흩어진 거죠. 화학상이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1960년대 초반부터 보면은 한 84% 정도 실제로는 질문은 생물인 그런 거에 많이 줬어요. 그래서 AI가 받을 때 물리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데 주긴 줘야겠는데 어디다 주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물리 화학 이렇게 준 거지. 아니, 물리는 확실하게 물리예요.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 나왔던 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받은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호필드하고 힌튼 교수가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뭐였냐면 호필드 교수의 지금의 소속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과 교수고 맞아요. 힌트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학과 교수니까 아니
물리학자한테 줘야지 왜 이런 사람한테 준다라고 했는데 호필드는 물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워낙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연구를 하시니까 지금 소속이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인 거지. 그 사람은 물리학자가 맞아요. 뭐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제 힌튼인 건 거죠.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미난 게 뭐냐면 인공지능에 기여를 해서 힌튼한테 노벨 물리학상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또 인공지능이 말하자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면 큰일 날 물론 것이다. 이런-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이분이 캠브리지에서 학사를 할 때 워낙 여러 전공을 돌아다니셨거든요. 피지올로지 하다가 이제 철학하다가 물리도 좀 했다가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털 피지올로지 실험 생리학으로 이제 학부를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물리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물리가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닌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노벨상 위원회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이 사람의 무슨 업적에 대해서 줬다라는 게 써 있어요. 네. 근데 힌튼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알고리즘 중에 뭐 역전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층을 쌓아서 하는 거. 근데 그거에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에 기여를 해서 준 게 아니고 코트는 뭐라고 돼 있냐면 통계 물리학 원리에 의거한 볼츠만 모델을 만들어서 줬다로 돼 있거든요. 통계 물리학의 그 원조 통계 물리학에서 썼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볼츠만 모델을 만든 그러니까 호필드 모델이 이제 호필드가 처음에 만들었고 그거를 개선해서 볼츠만 모델을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물리학 기반한 그 모델의 업적을 준 거지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AI에서 멋있는 걸 했다라고 준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으로서는 맞는 건 거예요. 그렇죠. 물리로부터 나온 모델을 근데 준 그 거니까. 설명을 듣고 나서도 저는 왜 AI 때문에 준 것 같죠? 아, 그쵸. 사실 이거- 뭐 이것을- 따지고 나면 네. 따지고 왜 나면 그 말이 굉장히 구차한 변명처럼 아니 느껴지죠? 근데 원래 노벨상이라는 게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벨상은 그 분야를 잘한다고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야가 나오면 그 분야를 거꾸로 올라가서 가장 처음에 누가 했느냐라고 최초의 질문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AI가 이만큼 커졌는데 이걸 거꾸로 올라가 보면 여러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냥 끝까지 올라가면 로젠벨트라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처음에 인공 뉴런 사람의 뉴런을 흉내내서 약간의 회로를 구성했던 그분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그분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호필드 모델, 그 다음에 볼츠만 모델이라서 그분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진짜로 올라가서 최초의 무엇을 컨트리뷰트 한 사람한테 준 거기 때문에 물리학 아이디어로 물리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날 화학상이 이제 알파폴드가 받은 거는 그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저는 알파폴드하고 로제타 폴드는 솔직히 말하면 걔네가 화학을 잘하는 거지. 그 만드신 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논란도 뭐가 있냐면 사실은 그분들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처음에 단백질 그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하신 분이 있었으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킨 건데 그 처음에 데이터 만든 사람에 대한 크레딧이 없다는 건 거예요. 근데 노벨상에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원조라고 하는데 뭐 이 요번에 알파폴드의 그 혁명이라는 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에 이 단백질 서열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생겼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자면 동질성, similarity 통해 가지고 조금씩 하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지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파폴드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원리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을 원조로 따지면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이 오믹스 세상을 연 사람들인데 받은 적이 없지. 살아 계시고요. 아직. 있죠. 예, 왜냐면 그게 그 분야 자체가 되게 젊은 분야예요. 젊은 분야니까 사실 이제 구조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제까지 뭐 왓슨, 크릭, 막스 페루츠.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구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어 센터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 위원회가 보면은 늘상 논란이 있어요. 요번에 알파폴드의 논란은 좀 또 에나더 레벨의 다른 그 저기인 것 같아요. 노벨상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또 받을까요? 모르죠. AI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근데 정말 최근에 가장 큰 AI 관련된 화제 이슈는 딥시크였던 것 같아요. 딥시크 맞아요. 중국에서 네, 나온. 네. 선생님들은 다 써보셨어요? 딥시크? 저는 못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 짜는 거 이게 얼마나 잘하나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말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얼마 전 이제 2월 15일부터는 아예 앱스토어에 없으니까 다운로드 못하는 건 거고 하지만 웹페이지로 접속해서는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웹페이지 하는 건 그걸 막은 건 아닌 건가. 이번에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 못 받게 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법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은 바이트댄스 쪽으로 넘겼다고 넘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지금 개인정보를 넘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면은 뭐 다시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는데 과연 어떨지. 하도 네. 이슈가 되니까 사실 첫 번째 제일 신기했던 거는 뭐 아마 보셨을 텐데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게 사실은 히스토리가 있는 건 건데 그 전을 쫓아가 보면 키보드 입력 갖고 이걸 핑거프린트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거 실험해 보면 수치가 거의 키보드 입력 패턴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게 한 98%까지가 예측이 되거든요. 98%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거의 바이오 프린트처럼 쓸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이게 들면 어떤 패턴이 이게 있나요? 키보드에 예. 결국 이제 손가락 움직이는 건 건데 그거의 간격과 그 이 타이핑과 저 타이핑의 이 간격과 타이핑과 저 타이핑의 시간 차이. 시간차와 어떤 거 아. 하는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아무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걸 했을 때 익숙한 거고 해서 예, 예. 저도 그럴 그 것 같아요. 키스트로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서 그게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14일 기준으로 그건 뺐대요. 그 약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돼 있긴 한데 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서버에 저장이 되고 어디든지 딴 네. 제3자한테 갈 수 있다라고 네, 네.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챗GPT나 인공지능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입력한 걸 학습에 쓰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원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를 예. 학습에 쓰지 말게 옵션으로 끌 수 있어야 되는데 딥시크에는 그게 없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갖다 쓰겠다라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오픈 소스로 누구나 갖다 써 이렇게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줬으니까 우리가 니네 것도 많이 가져올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 건데 사실 이쪽 IT 업계 쪽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중국은 베끼고 유럽은 규제를 하고 미국은 혁신을 한다는 키워드인 거예요. 유럽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GDPR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일 먼저 맞아요. 걔네는 개발을 잘 못하니까 무조건 규제하는 쪽으로. 그래서 원래는 중국은 그냥 카피하는 그거였는데 이번에 랑원펑 그 딥시크한 애가 시작한 게 뭐냐면 이걸 왜 오픈으로 풀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MIT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가장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이센스인 거예요. MIT에서 이제 처음 만든 건 건데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그냥 어디다가 출처만 표시하세요. 이걸로 했습니다만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걸 갖고 돈을 벌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다 되는 그 이제 MIT 라이센스라고 하는 건데 그 너무 웃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이걸 빵 오픈해?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거의 대답이 결자인 거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이제 워낙 그걸 독점을 하고 있었었는데 중국도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저희가 실리콘밸리만 딱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생태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런 오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중국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오픈한 거다. 내가 이걸로 뭘 하겠다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서 더 큰 생태가 만들어져서 더 큰 혁신이 나와서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지만 딱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그게 저는 사실 가장 임팩트 있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 데이터라는 거,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계속 그 소유욕처럼 다가와가지고는 안 되고 모든 사람한테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잘 쓰이고 있다. 그럼 거기 다 접속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오에서도 개인정보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곳에서 다 공부를 했었으니까 보면은 유럽은 뭐 동물 쓴 것부터 해서 되게 규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을 잘 따르면 오히려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고. 근데 미국 갔더니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동물 쓰는 거에서도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 이게 혁신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있으니까. 중국은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한 거야. 계속 규제를 하면 이게 작아져요. 커지지 않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지. 연못에서 이제 이 고기 낚다가 이 원양 어선 타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생태계가 저는 중국에 이미 상당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IT 이번에 업계. 그 딥시크 쇼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그 분석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쇼크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생성 AI 관련된 전 세계 그 특허 중에 70%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 딥시크 하는데 딥시크 같은 기업이 중국에 뭐 4,700개인가가 있고 이미 이 AI 부분에서 중국이 그 말하자면은 대세 중에 대세가 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왜 이게 쇼크고 이게 왜 스푸트니크 모먼트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뭐 딥시크만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왜 딥시크에서 그 R1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중국의 토종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더 충격이라고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AI 전문가들과 미국에 있는 중국 출신 전문가들의 싸움이지 이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중국에서만 네. 공부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뭐 좀 미국 뭔가 언론도 아니고 정치적인 배경이 중국에서만 있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IT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사실은 정보나 이 배움, 지식 습득의 방법이 바뀌어서 저조차도 어떤 때는 유학이라는 것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뭐 당연히 그 모든 지식과 그 저기 자기 스스로 배우고 이런 거를 AI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유학을 안 가도 되게 됐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레귤레이션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규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AI에서 되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정보나 아니면 인권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유리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을 많이 하는 곳은 그게 그렇게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우에 애매하다고 저는 보이고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제 민간이 먼저 딱 해버리면은 이제 법이 쫓아오는데 민간이 먼저 해버렸으니까 혁신으로. 레귤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잘할 수밖에 없고 돈이 몰리고 1등이 항상 다 이겨버리는 그런 걸 보여주니까 중국이 다른 방식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딥시크 보면서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게 딥시크를 그 개발했던 그 비용이라든가 훨씬 뭐 오픈 AI라든가 저렴했다. 훨씬 저렴했잖아요. 비용 논란도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맞다면 굉장히 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이걸 지나치게 독점하는 게 아니냐. 거대 자본과 거대 회사가 모든 것들을 독점을 해서 그들의 모노폴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몇 개 회사가 지금 네. 그러고 있고 사실. 상장도 안 한 회사가 수십조 단위를 투자를 받으면 사실은 누구도 이걸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부터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비슷한 일을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천문학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JWST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임스 웹.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정말 천문학을 하고 싶다라는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좌절감부터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따라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낭만이 있던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주 배경 복사 발견한 펜지아스와 밀슨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젊은 천문학자가 벨 연구소에서 그냥 쓰다 버린 전파망원경 가지고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거대한 자본과 그러한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어떤 거대한 발견을 한다는 게 처음부터 이제 불가능한 시대에 태어났고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과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좌절감 먼저 느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딥시크는 정말 그게 맞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정말로 맞다면 젊은이들도 작은 자본으로 도전을 한다면 그런 거대 자본 못지않은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하나의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그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 그게 뭐 단백질 구조 예측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뭘 만들 필요가 있어? 얘 똑똑한 애 하나 있잖아라고 생각하는데 딥시크의 예에서도 보이지만 적은 데이터 가지고도 자기가 아주 잘하는 거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가지를 모두 다 잘하는 완전히 통합 AI가 아니라 되게 그 특화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새로운 그 질문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가 되게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바이오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폴드 있으면은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 있어? 라고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전혀 아니고 다 자기 니치가 생기는 거야. 어찌 보면은 딥시크는 후발주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나름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굿뉴스를 사실은 제공해 준 게 아닌가. 저도 윤 교수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사실 동의해요. 젊은 분들이 그 느꼈으면 좋은 게 그거거든요. 진짜로 그 논문도 공개돼 있잖아요. 딥시크 논문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아쉬워서 우리가 GPU가 없고 안 되니까 머리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해서 별의별 테크닉을 다 정말로 스마트한 테크닉을 다 조합해가지고 정말 최적화를 해가지고 메모리를 줄이고 계산을 줄이고 하는데 너무나 신경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제한 하에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걸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걸 소프트웨어로 뚫어버린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미국 애들은 당연히 안 그래도 GPU 많으니까 학생을 다 때려 넣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만 대 생각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죽어라고 그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다 깎아내가지고 정말 에센스만 만든 건 거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 소위 이제 그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공계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진출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두 곳이에요. 사실 하나가 이제 아주 혁신 그 AI 기업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 사실은 이제 의대인데 의대에서도 뭐 연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사랑 박사랑 같이 하는 MD, PhD 프로그램 이런 거는 국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우에 유독 그렇게 이제 그 의대에 쏠림만 갈 때 난 의대 가가지고 과학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적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의 권유에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까가 저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분명히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오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수다 떨 때도 결국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좀 이제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문화적인 거겠죠. 불안 마케팅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어. 공포 마케팅이랑. 근데 젊은 인재들이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사실은 약간 그 겉멋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절에 이제 과학자가 이제 젊은 인재들이 과학자에 많이 도전을 했잖아요. 네,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가 원했던 거는 내가 과학자가 되면 아인슈타인이 될 거야. 뭐 스티븐 호킹이 될 거야. 뭔가 퀴리, 이렇게 좀 퀴리, 겉멋이 퀴리. 들어가지고 뭔가 위대한 발견을 할 거야라는 어떤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었는데 호시절이었습니다. 좋은 시절. 요즘은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의대를 가면 최고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잘 벌겠다, 뭐 그냥 의사 가면 좀 안정적이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의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성취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처럼 지금 예. 중국에서는 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제2의 랑원핑이 될 거야, 그러니까요. 러프리가 될 거야, 이런 게 그 네. 중국의 10대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그 인기라는 건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도 누군가 측면에서는 네. 우리 세대가 사실은 네. 실패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롤 그런 모델이 못 된 거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커다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사실 우리 세대 과학자들은 한국에서 사실은 황금 세대이기는 해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이쪽으로 몰렸거든요. 의대로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고 굉장히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과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도전 욕구까지 불러일으키는 뭔가까지는 우리가 해주지를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커다란 실패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자기 반성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자랑질을 아니 저는 약간 조금 그 거기다가 뭐 보탬인 것 같은데 의대를 많이 가는 현상에 대해서 그게 롤 모델이 없어서라기보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덜 하는 사회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도 최고의 인재가 제일 연봉 센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어디를 선택을 해서 갔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를 임팩트, 생각한단 재미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 경우에 남의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졸업한 다음에 한 두어 번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뭐 제3의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불안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안정적인 거를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젊은이들 그 고등학생들이 의대 선택하고 약대 선택하고 뭐 수의대 선택하고 이런 데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그 도전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도전을 듭니다. 떠나서 저는 모든 학생들이 의대 가고 싶어서 의대 의사를 꿈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이과 예. 가는 애들은 과학이 재밌어서 가는 거잖아. 뭐 저는 국어를 못했으니까 이과를 갔지만 수학 점수 잘 나오고 과학이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재밌는 걸 왜 중간에 그만두고 의대를 가냐고. 그거를 재밌는 걸 계속 해야지. 요새 백강혁 교수가 중증 중증 외상센터에서 네. 나오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면이 맞아요.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너는 의사가 왜 됐니? 나는 이래서 의사가 됐어. 사람 살리려고 의사가 됐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롤모델로 삼고 나는 제2의 백강혁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나요? 전 너무 멋지던데. 그러니까 도전이나 그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일 거죠. 사람 살리는 거를 많이 하겠다는 것도 도전일 수 있지만 각양각색의 도전에서 너무 그런 다양성이 이제 안 나오는 것 같고 아마 현실에서는 오히려 1호라고 하는 그 네, 1호. 양재원이라고 나오나 전공의 그 친구가 오히려 현실적인 롤모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거기에 쏠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작가 극화했다고 자체가 얘기를 하던데. 의사 네, 출신이라고 맞아요. 저도 그분이야말로 들었어요. 요새 도전하고 있던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의사 때려치고 이제 웹툰만 그리겠다. 그거야말로 제2의 도전인 거지. 예, 예.